자, 11주차 경제와 사회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가지고 지난번에는 시장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경제사회학적 관점, 그리고 시장을 경제사회학에서 어떻게 분석하느냐. 그래서 시장이라고 하는 게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역사적으로 초기부터 완결된 형태로서 존재했던 게 아니라 역사적으로 최근에 등장한 하나의 제도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관점을 중심으로 해서 시장을 이제 그 폴라니의 논의를 빗대서 설명을 드렸고, 오늘 이제 두 번째로 그러면 마찬가지로 시장이라고 하는 거 다음에 나오는 게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적 행위의 주체가 뭐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업이라고 하는 거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기업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생산의 주체고, 그 다음에 이윤을 벌어들이는 핵심적인 주체고, 또 기업의 모든 행위는 경제적 행위로 당연히 시장의 행위로만 생각을 하고 해석을 하고 분석을 해온 거죠. 자, 그래서 그런 기업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경제사회학은 전혀 다른 관점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경제사회학에서 다루는 기업은 이제 제도주의적 관점이라고 하는 게 강하게 들어가 있고, 그런 제도주의적인 관점은 경제학 내에서도 이 제도학파라고 하는 그 학파하고 비슷한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그 기업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 오늘 11주차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기업이라고 하는 거는 영어로 이제 여러 가지 용어가 있어요. 펌이라는 말도 있고, 컴퍼니라는 말도 있고, 코어퍼레이션이라는 얘기도 있고, 엔터프라이즈라는 얘기도 있고, 이거는 이제 그 법적인 용어냐 아니면 일상적인 행위의 관점에서 하는 거에 따라서 그 의미의 차이는 있지만 전부 다 시장에서 생산 활동을 하는 조직, 이거를 우리가 기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래서 조직이라는 말은 뺐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업은 당연히 조직화되어 있는 거를 전제하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라고 하는 거는 뭐 여러분들이 일상적으로 아시다시피 수많은 기업들이 있어요. 업종의 구분에 따라서 얘기할 수도 있고, 규모의 차이를 얘기할 수도 있고, 또는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나라로 치면 재벌이냐 아니냐, 대기업이냐 뭐 이런 거를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다양한 형태의 기업들이 있는데, 여기 이제 보여지는 건 주로 이제 대기업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외국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수많은 기업들이 있고, 우리가 우리의 일상이라고 하는 거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폴라니가 얘기했듯이 거대한 전환 이후에 우리의 경제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는 경제적 행위는 전부 다 시장이라고 하는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게 일반적인 거죠. 그리고 그 시장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러한 기업 조직들이 만들어내는 생산물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경제적인 삶, 생존이라고 하는 것을 도모할 수 없다라는 거죠. 농사 짓거나 자기가 자급자족 하는 사람들이 일부 있긴 하지만, TV에서 나오는 나는 자연인이다에 보면 그 사람들 중에 일부죠. 일부는 철저한 자급자족 경제를 하고 있는 거고, 또는 어디 아마존에 있는 수렵 생활을 아직도 하고 있는 원주민이라든가 이런 일부 소수의 사람들이 완전한 자급자족 경제를 만들어서 공동체적인 삶을 살고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장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지 않으면 먹고 살 게 없는 거죠. 입을 것도 없는 거고. 근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폴라니가 얘기한 거대한 전환이라고 하는 걸 생각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은 그거를 몸으로 겪었을지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가 어렸을 때 시장에서 사 먹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뭐냐면 일종의 호혜성의 원칙이라고 해야 되나요? 첫 번째가, 그래서 쌀이나 반찬, 참기름 뭐 이런 먹는 거와 관련된 대부분의 것들은
일상적으로 쟁여두고 먹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 시골에 사는 친척들이 갖다 주고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다른 물건을 주는 방식. 이런 걸로. 그래서 쌀은 여기서 뭐 이모가 갖다 주고 그 다음에 삼촌이 무슨 저 참깨나 참기름이나 뭐 고춧가루나 이런 거 갖다 주고 이런 식으로 했던 거죠. 그래서 사 먹는 게 별로 이제 그 동네에서 뭐 고기를 가끔 사 먹는다던가 뭐 이런 거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분들은 모르신 거죠.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어렸을 때도 음, 예를 들어서 결혼식을 하거나 집에서 음식을 만들어 먹을 때 대부분 음식을 김치를 담그고 대부분 집에서 만들어서 먹은 거죠. 그때 당시에는 가끔 가면 라면 정도를 사다가 먹는 이런 거였는데 이제 그거는 주식이 아니라 간식 뭐 이런 개념이니까.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생각을 직접 해보시면 저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호혜성의 원칙에 의해서 주고받는 물건들이 저의 경제적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고 또 대부분이 그런 물건들을 가지고 자급자족 집에서 만들어 먹었다라는 사 먹는 물건이 별로 없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은 집에서 만들어 먹는 물건이 거의 없어요. 대부분 사 먹거나 집에서도 라면이나 간편식으로 때우니까 김치를 안 담근 지는 저 같은 경우에는 한참 오래됐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시장이라고 하는 게 형성이 된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의 삶을 점점 더 강하게 통합시켜 가고 있다, 시장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자, 지금은 시장에 가려고 그러면 예전에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어떻게 됐죠? 대형 마트라든가 아니면 동네 마트라든가 편의점이라든가 이런 거에 갔죠. 지금도 물론 많이 가시죠. 그런데 언젠가부터 우리 삶에 택배라고 하는 온디맨드 딜리버리라고 하는 택배를 통해서 우리의 경제적 삶을 영위하는 그런 양식이 굉장히 확산되어 가고 있는 거고 코로나 이후에는 이런 경향성이 더 강해지겠죠. 접촉을 꺼려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저도 얼마 전에 어디서 음식을 먹었는데 그게 너무 맛있어가지고 물어봤더니 택배 주문 가능하다고 그래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여수의 갓김치라고 하는 건데 무슨 공장에서 이렇게 크게 만드는 게 아니라 어디 조그만한 가게에서 할머님이 만들어가지고 원래는 그 동네에서만 팔던 거를 요새는 몇만 원 이상 주문하면 전부 다 택배로 배달을 해준다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주문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결국은 뭐냐면 시장이라고 하는 게 이제는 지금은 예전에는 내가 시장에 간다라는 표현을 했잖아요. 그래서 재래시장에 가고 편의점에 가고 마트에 가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 택배라고 하는 것 때문에 시장이 지금 현관문 앞에까지 확장된 겁니다. 내가 온라인으로 뭘 클릭하면 그 물건이 내 집 앞에 와 있는 거죠. 그럼 내 집 앞이 시장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다음 단계는 뭘까요? 소위 말하는 이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이제는 지금 이제 얘기가 되는 게 네트워크 냉장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냉장고라고 하는 게 우리가 물건을 저장하는 굉장히 중요한 공간 중에 하나인데 자, 그러면 냉장고에 스마트 태그를 달고 있는 상품들이 쭉 저장이 되면 제가 그거를 이제 하나씩 꺼내서 먹고 일정한 양 이하로 재고가 떨어지면 편의점에서 하듯이 재고가 떨어지면 스마트 냉장고가 그거를 네트워크 연결을 통해서 일정하게 계약이 돼 있는 가게에서 자동 주문이 되도록. 자, 그럼 어떻게 든 시장이 집 안으로까지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시장이 보편화되고 우리의 삶을 더 강하게 시장으로 통합시켜가는 아직도 시장은 일종의 배가 고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기업들의 영향력은 앞으로 더욱더 강해질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경제적 주체인 기업을 우리는 단순히 생산하는 어떤 조직으로만 알고 있는데, 우리가 기업이라고 하는 거를 보면 일반적으로 시장의 핵심적인 주체고 소비자보다는 생산자를 더 강조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시장의 핵심 주체로서의 기업이라고 하는 거는 시장에서 사실은 스스로 자원을 구매해서 소비자인 거죠. 그리고 그 구매한 재화나 용역을 다른 물건을 생산해서 다시 다른 재화와 용역을 만들어내고 이걸 판매하는 경제 조직이다. 그러니까 단순 소비자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소비자라고 하는 거는 시장에서 재화와 용역을 구매해서 소비하고 끝나는 건데, 사용하고 없어지는 걸 소비자라고 하는 거고, 생산자는 재화와 용역을 구매해서 또 다른 재화와 용역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그러니까 판매가 목적인 거를 우리가 생산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경제적인 조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기업에 대해서 이게 이제 앞에서 얘기한 건 일반적인 정의였고, 경제적인 관점에서는 뭐냐, 신고전학파는 이윤을 추구하고 시장 경쟁의 주체로서 기업이 얼마나 이윤을 많이 추구하느냐가 유일한 목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제도주의에서는 기업이 제도인 거고 거래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지 이윤을 최고화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상당히 좀 다른 관점을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 주류적인 관점은 신고전학파, 이윤 추구다. 자, 그럼 경영학이라고 하는 거는 기업에 대해서 이윤 극대화라고 하는 신고전학파의 원리를 그대로 원칙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관점에서는 이윤 극대화를 위해서는 당연히 독과점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게 기업의 생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경제학적 관점과 경영학적 관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신고전학파의 관점을 그대로 기업에 대해서 받아들입니다. 경영학적 관점, 신고전학파나 경영학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기업은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존재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경제학이라고 하는 거와 경영학이 기업을 바라보는 관점이 차이가 나는 거. 경영학은 기업이 이윤 극대화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독과점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경제학에서는 신고전학파 자체가 독과점을 극렬하게 반대를 합니다. 왜? 신고전학파라고 하는 거는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경제를 보는 게 아니라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독과점이 일어나면 시장 경쟁이 안 일어난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자원의 효율적 분배가 불가능하다라고 신고전학파에서는 보는 겁니다. 그런데 경영학에서는 이윤을 극대화하는 개인이라고 하는 기업을 중심으로 보면 개인이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독과점을 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이런 관점의 차이가 있어요. 자, 그런데 경제사회학적 관점은 공동체의 존속을 위한 생산 단위가 기업이다라고 보니까 폴라니의 관점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뭐가 중요하느냐? 경제 조직으로서의 윤리와 조직 문화라고 하는 게 이 경제적 생산을 담당하는 기업체의 경제적 행위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조직 윤리와 조직 문화라고 하는 거는 결국 제도라고 하는 관점. 그래서 제도지유와 이제 수렴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상이한 관점으로 세 가지가 기업을 보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부터 기업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 두 가지 점인데, 첫 번째는 시장에서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합리성이라고 하는 거를 기업이 추구한다라고 하는 거를 신고전학파하고 경제학에서는 전제를 하는 건데, 자, 그러면 기업이 실제로 합리적이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경제적 행위를 기업이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행위의 측면에서 보는 거죠. 두 번째는 이윤 극대화라고 하는 거를 다른 말로 하면 이제 합리성인데, 기업은 실제로 합리성을 추구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1번의 의문, 기업은 실제로 합리적인가는 기업의 실제적 행위를 보는 겁니다. 기업이 합리적으로 행동하느냐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목적이 뭐냐? 기업의 목적. 합리성이라고 하는 목적을 실제로 추구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 두 가지에서 신고전학파 경제학의 관점이 맞기 위해서는 기업은 합리적이어야 되고 실제로 합리성을 추구해야만 신고전학파의 말이 맞게 되는 거죠.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신고전학파의
주장이라고 하는 거는 부분적으로 맞지만 부분적으로 틀리다. 그럼 부분적으로 틀린 적이 있으면 그 말은 원칙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논리적으로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경제사회학에서는 이 기업과 합리성의 문제를 굉장히 지속적으로 연구를 해왔고, 자, 그래서 이제 합리성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경제사회학은 또는 제도주의 경제학이라고 하는 거는 다른 가정을 내세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완전한 합리성이라고 하는 신고전학파의 가정을 제한된 합리성이라고 하는 걸로 수정하거나 부분적으로 부정을 하는 겁니다. 또는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은 제한된 합리성이라고 하는 거는 왜 그러면 얘기가 되냐면, 제한된 합리성은 행위하는 주체가 자기 자신과 주변 환경에 대해서 모든 거를 다 통제 가능할 때, 즉 불확실성이 존재하지 않을 때만 완전한 합리성에 기초한 행동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건데, 실제로 보면 모든 경제적인 행위 주체가 자기 자신의 행동과 주변 환경을 통제할 수 있느냐, 완벽하게.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라는 거고,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건 의사결정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불확실성이 존재하지 않으면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거는 필요 없다. 결정이 필요 없는 거죠. 왜? 기계적인 과정으로 그냥 생산과 소비가 이루어지면 되는 거. 그런데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거는 불확실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A를 택해야 되느냐, B를 택해야 되느냐, 선택의 문제가 존재한다. 선택에 따라서 뭐죠? 결과가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즉 결과가 달라지지 않으면 결정이라고 하는 게 필요 없는데, 실제로 기업들은 무수히 많은 의사결정을 하고 그 의사결정이 결과에 따라서 상이한 이윤이라고 하는 거를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이 소위 말하는 탐색과 전략적 선택이라고 하는 제도주의적인 이론이 등장을 하게 돼요. 근데 이제 이런 이론이 나중에 이제 어떻게 되냐면 제도적 동형화라고 하는 이론으로 수렴이 돼요. 그래서 지금의 이제 그 경영학이나 경제학 또는 사회학에서도, 경제사회학에서도 이걸 얘기하지만 조직사회학에서도 이 기업이라고 하는 조직의 행위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제도적 동형화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러면 기업이 합리적이냐, 기업이 합리성을 추구하느냐라고 하는 문제와 제도적 동형화는 어떤 관계가 있냐면, 그러니까 제도적 동형화라고 하는 거는 기업이 이윤극대화라고 하는 경제적 행위만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반증해 주는. 그래서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시장 내에서 경제적 조직으로서 행위를 하는데 이윤극대화라고 하는 시장 논리를 따르지 않는 조직적 행위를 할 때가 많다. 그러면 시장 내에서 기업의 실질적인 행위는 어떤 형태를 타고 이루어지느냐? 제도적 동형화라고 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이게 이제 그 제도주의 이론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조직 이론에서 얘기하는. 자, 그러면 제도적 동형화는 쉽게 얘기하면 기업이 시장에서 경제적 행위를 하는데 이윤극대화라고 하는 합리적 행위가 아닌 행위를 할 때가 많고, 그 행위의 유형을 찾아보면 세 가지 형태로 구분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압적 동형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제도적 동형화에서 제도에 해당되는 게 강압, 모방, 규범이라고 하는 세 가지 형태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업의 경제적 행위, 시장 내에서 행위의 상당 부분은 강압적 동형화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행위다. 두 번째, 모방적 동형화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행위다. 세 번째, 규범적 동형화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행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통틀어서 제도라고 하는 강압, 모방, 규범이라고 하는 제도적인 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제적 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동형화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그대로 해석을 하시면 돼요. 동자는 동일하다, 똑같다라는 거고, 형은 모양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도적 동형화라는 개념은 특정한 제도에 의해서 기업들의 경제적 행위가 똑같아진다라는 거예요. 자, 기업이라고 하는 거는 기업의 역사성이 다르고, 기업의 업종이 다르고, 기업의 규모가 다르고, 기업의 기술력이 다르고, 기업의 조직 문화가 다르고, 즉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개별 기업은 전부 다 상이한 행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현실에서 보면 동일한 방식으로 움직인다라는 겁니다. 업종에 상관없이, 규모에 상관없이, 또는 만들어내는 생산물의 종류에 상관없이 동일한 방식으로. 자, 그러면 그렇게 동일한 방식으로 기업이 행위하는 게 합리적인 방식, 어떤 효율성의 원칙에 기초해서 이루어지는 거냐? 그게 아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이제 살펴보면, 첫 번째가 강압적 동영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도라고, 강압적 제도에 의해서 기업들이 동일한 방식으로 경제적 행위를 할 수밖에 없다. 대표적인 게 뭐냐? 국가의 규제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가 최저임금을 들 수가 있어요. 최저임금은 국가가 법으로 정해놓는 거죠. 매년 정해서 1년에 얼마 이상 시급을 이하로 주면 안 된다. 이렇게 정해놓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를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법적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기업들은 최저임금을 지키고 있죠. 그럼 이거는 지키기 싫어도 시장에 의해서, 사실은 국가가 시급을 지금 이제 얼마죠? 8,570원인가요? 뭐 얼마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자, 요 정도 되는데 8,500원이라고 그냥 합시다. 8,500원으로 딱 정했다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시장 논리라고 하는 건 어떻게 되는 거죠? 자, 8,000원에 일할 사람, 8,000원에 일할 사람을 찾아서 8,000원에 일할 사람이 있으면,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나는 8,000원이 아니라 7,000원에도 일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기업은 당연히 싼 가격에, 수요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싼 가격에 노동력을 제공하겠다는 사람을 채용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시장이 그거를 하고 싶어도 국가가 최저임금 법 제도라고 하는 걸 통해서 막으면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강제적으로 시장의 논리를 따를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규제가 상당히 많다. 대표적으로 산업안전보건. 싸구려 물건, 품질이 낮은 물건을 써서 산재 사고가 나서 사람이,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산업재해에 관련된 법률을 만들어 놓고 일정한 수준의 산업안전 물질을 통제하고 규제하고 있어요. 기업의 입장에서는 싼 물건 해가지고 사고가 나건 말건 싸게 만들어서 많이 팔아서 이윤을 남기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국가가 못하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반독점도 마찬가지죠. 경영학에서 얘기하는 기업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독점을 지향하는 조직이에요. 근데 국가가 독점 상태에 이르렀다라고 얘기하면 강제적으로 독점을 해체시켜 버립니다. 자, 이런 방식의 제도가 시장에서 엄청나게 많이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대표적으로 자, 이 반독점을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어려운 거가 되는데, 여러분들 대형마트는 한 달에 2번 쉬잖아요. 쉬고 싶어서 쉴까요? 국가가 강제적으로 못하게 하는 거죠. 너 때문에 재래시장이 죽으니까 일주일에 2번은 일요일 날 하지 마라.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강압적 동영화의 사례인 거고, 기업들은 이거에 대해서 당연히 국가의 규제를 따르지 않으면 처벌이 동반되기 때문에 따를 수밖에 없다. 자, 그러면 시장에서 이런 방식의 규제로 인해서 기업들이 자신들이 얘기하는 이 이윤극대화라고 하는 경제적인 그 시장 법칙을 사실은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보시면 우리나라만 그러느냐? 경제 규제의 측면에서 보면 그리스,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 이런 나라들은 경제적인 규제들이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에요. 근데 여기 보시면 영국은 신자유주의 국가, 아일랜드도 그 영국 이 영국 연방에 속해 있는 나라죠. 독일이나 이탈리아 같은 경우, 프랑스 같은 선진국들도 규제가 오히려 많은 쪽에 속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기업의 경제적 행위는 강압적 동영화라고 하는 국가의 규제에 의해서 실제로는 시장 원칙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는 측면들이 많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이제 모방적 동영화라고 하는 거예요. 모방적 동영화는 뭐냐면, 우리가 이거를 원 베스트 웨이의 신화라고 얘기를 해요. 원 베스트 웨이는
90년대 등장을 해서 많이 쓰이는 용어인데 뭐 학술적 용어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단 하나의 최적의 길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설악산을 가는데 하나의 등산로가 가장 좋고 편하다. 그래서 모두가 그 길로 가면 대청봉에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어떻게 되죠? 등산로가 여러 개가 있어요.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등산로를 선택을 할 때 어떤 게 실제로 자기한테 적합한 등산로냐라고 하는 걸 따지지 않는 거죠. 아, 대청봉은 어떻게 가야 돼? 누가 그리 가면 된대. 그러면 그리 가면 된대라고 하는, 그리고 그리 가서 쉽게 갔대라는 말을 믿고 다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즉 모방은 따라가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강압적 규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공 신화를 따라하는, 즉 그건 뭐죠? 자기의 기업 조직이 시장에서 가지고 있는 전략적 선택이라고 하는 걸 하지 않는 거죠.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어떤 판단과 결정을 내리는 게 아니라 그냥 다른 사람이 저렇게 해서 성공했대라고 하는 거를 보고 그 성공 신화를 따라가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노무현 정권 때 삼성 따라하기 열풍이 불었어요. 이건희의 삼성이 뭐 세계적인 기업이 됐다 이러면서 이건희처럼 하면 삼성처럼 하면 다 세계적인 기업이 될 수 있을 거라고 해가지고 삼성을 따라했고 심지어는 국가공무원들도 삼성, 그래서 이제 인사혁신처라든가 또는 노무현 정부의 비서 청와대에 삼성 관련된 인력들을 많이 대거 끌어들였는데 전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건 뭐죠? 삼성이 존재하는 업종과 삼성이 존재하는 시장에서의 경쟁, 여러 가지 요인들이 다양하게 작용을 하는데 그런 거를 고려하지 않고 합리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행동한 결과는 대부분 실패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모방적 동영화는 근데 아주 기업 조직에서 일상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삼성도 저스트 인 타임이라고 하는, 저스트 인 타임이 여러분들이 뭔지 모르시겠지만 90년대에 도요타의 생산 방식을 저스트 인 타임이라고 우리가 통칭해서 부릅니다. 그러니까 도요타의 경영 관리 방식, 이걸 저스트 인 타임, 지트 이렇게 부르는데 삼성도 지트를 따라했고 현대자동차도 지트를 따라했고 도요타를 따라한 거죠. 폭스바겐도 도요타를 따라했고 GM도 도요타를 따라했고 수많은 기업들이 도요타 방식을 따라했어요. 그래서 성공했느냐? 별로 성공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업들이 여전히 이런 방식들을 따라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90년대에는 전 세계 모든 기업들이 도요타를 따라했죠. 그 다음에 90년대 중반에는 이 휴레패커드나 이런 데서 나온 기업 리스트럭처링이라고 하는 재구조화라고 하는 경영 기법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휴레패커드나 이런 일부 기업에서 이 기업의 재구조화를 통해서 성공했다. 그래서 수많은 기업들이 이걸 따라해서 다 실패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식스시그마라고 하는 품질관리 기법이 등장을 하니까 모든 기업들이 다 식스시그마를 해요. 성공했느냐? 별로 성공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기업들은 시장에서 끊임없이 어떤 기업이 뭘 해서 성공했다라고 하면 그 성공 신화를 따라하는 모범적 동영화를 끊임없이 시도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방식도 결국은 기업의 합리적 행위라고 하는 거를 부정하는 논거가 된다라는 겁니다. 저스트 인 타임이라고 하는 거는 이 도요타 생산 방식을 얘기를 하는 건데 여기서 이제 요거를 자세하게 얘기하는 거는 그러니까 자, 요게 이제 따라하기, 지금도 서점에 가면 뭐뭐처럼 해라라고 하는 식의 자기개발서, 기업 관련 직장인들의 자기개발서가 많은데 그거 전부 다 쓰레기입니다. 너무 심하게 얘기하는 건가요? 전부 다 되지도 않는 거 돈 벌어 먹으려고 어디서 외국에서 나온 책들 깔짝깔짝 번역하거나 짜집기 해가지고 직장인들 코 묻은 돈 뺏어 먹는 일종의 그 거머리 같은 짓거리인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책을 사서 봐요. 그 베스트셀러에 올라갑니다. 자, 여러분들이 TV 나와서 어떤 사람의 성공담을 얘기하면 좋은 얘기예요. 그리고 아, 저 사람은 저렇게 성공했구나.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처럼 할 수 있느냐, 한다고 성공할 수 있느냐, 이건 다른 얘기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모방적 동형어라고 하는 게 시장에서 경제적인 행위 주체로서 기업들의 행위라고 하는 게 상당히 많이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지지만 이거는 비합리적인 행위다. 그리고 이 비합리적 행위를 기업들이 많이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마지막인데 규범적 동형화라고 하는 거예요. 규범이라고 하는 거는 강압적인 것도 아니고 기업들이 스스로 따라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 중간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어떤 정당성이 있는 행위라고 하는 거가 만들어지면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그 규범에서 받는 압력을 느끼고 그걸 따라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즉 정당성과 관련된 거죠. 규범을 위반했다라고 해서 처벌을 하진 않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해야 돼라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자, 기업은 이렇게 행동해야 돼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규범은 바뀌는 거죠.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예전에는 기업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기업이 시장에서 돈만 벌면 되지.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돈만 잘 벌면 되지. 기업이 뭘 어쩌게 다른 거를 하냐. 근데 언젠가부터는 이제 90년대 이후죠, 이것도. 특히 2000년대 이후에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하지 않으면 그거는 제대로 된 기업이 아니다라는 사회적인 규범이 발생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규범이 바뀐 거죠. 예전에는 기업에 대해서 기업은 시장에서 돈만 잘 벌면 그게 좋은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지키지 않으면 이건 좋은 기업이 아니다. 제대로 된 기업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기업들이 이제 어떻게 행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사회적 책임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좋은 기업은 되고 싶어요. 왜? 장사를 잘할 수 있으니까. 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모든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홍보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기업들이 또 그걸 따라해요. 모방적 규모 동형화가 거의 수반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CSR이라고 하는 게 새로운 규범으로 등장을 하는 겁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하는 게. 그리고 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하는 논의가 규범화되고 정당성을 점점 더 부여받으니까 이게 ISO 26000이라고 하는 기업 조직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제표준화기구의 공식적 가이드라인으로 제도화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에 따라서 기업들이 자신들의 사회적 책임을 하는데, 자, 그러면 기업은 시장에서 이윤국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CSR,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하는 거는 일종의 비용이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범에 따라서 경제적 행위를 수정해 나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기업들이 요새는 경제라고 하는 영역에서 매출, 일자리, 경쟁력 이런 거에만 신경을 쓰는 게 아니고 자, 환경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요. 애플 같은 경우에는 뭐죠? 휴대폰만 팔아먹는 게 아니고 휴대폰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환경 친화적인 자원을 쓰고 그 다음에 폐 휴대폰을 수거해서 그거를 재활용하는 공장을 별도로 짓고 있는 거죠. 전부 다 비용인데 이걸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인 측면에서도 뭐죠? 준법 경영, 윤리 경영, 상생 경영, 지역사회 공헌이라고 하는, 자, 경영이라는 말이 들어가니까 뭐죠? 기업이 생산을 하고 수익을 극대화하는 과정에서 법을 지키고 윤리적인 경영을 하고 상생 경영을 하고 지역사회 공헌을 해야 된다는 사회적 가치, 사회적인 측면을 고려하는 방식으로 기업이 경제적 행위를 수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걸 하지 않으면 사회적 규범에 의해서 질타를 받게 되고 질타를 받기 때문에 경제적인 이윤국대화만을 추구할 수 없는 상황에 오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죠? 기업은 우리가 방금 살펴본 세 가지 유형의 시장 내에서의 행위, 제도적인 행위라고 하는 거를 실제로 무지하게 많이 하고 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합리성, 경제적 합리성만을
경제적인 합리성이라고 해당되는 행위만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모방적, 규범적 동형화라고 하는 거는 결국 특히 규범적 동형화라고 하는 거는 기업 스스로가 경제적인 가치만을 지향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합리적 행위를 실제로 추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기업도 단기적인 이윤 극대화보다는 조직으로서의 장기적인 존속이 훨씬 더 중요한 목적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러면 신고전학파가 얘기했던 시장이라고 하는 게 갖는 절대적인 원칙으로서의 이윤, 경제적 효율성의 추구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시장에서 별로 그렇게 지배적인 행위의 유형이 아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상대화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업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면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윤 극대화의 관점에서 기업을 보는 관점이 아니라 기업과 사회와의 관계에서 기업이라고 하는 게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라고 하는 사회 경제사역적 관점에서 기업의 행위를 분석하고 그걸 기준으로 기업을 판단하는 새로운 관점이 중요해진다.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기업을 판단하는 게 경영 내에서도 확산되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는 게 경제사회학에서 기업을 바라보는 관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이제 뭐 ISO 26000에 대한 얘기는 뭐 여러분들이 이제 개별적으로 그냥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이제 사회적 책임에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들, 즉 경제적인 이윤이 아닌 영역에서 기업이 경영을 할 때 고려해야 되는 요소들을 이렇게 이제 늘어놓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되고 있고 기업들이 특히 대기업들은 대부분 이런 것들을 준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왜? 규범적 동형화 때문에.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11주차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